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 6월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4주 연속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20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800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채 10년 금리가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번째 토론 결과 바이든의 교체론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11월 미국의 대선 전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주 1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앞당겨진 미국의 대선 전국은 자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현재 시간 6월 30일 1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6월도 끝나서 올해 상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반기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6월 한 달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 S&P, 나스닥 모두 1%, 3%, 5% 후반대 상승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보다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6월에는 무려 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 2797, 장중으로는 한때 지난주 한때 2800선을 지난주 아니었구나. 6월 20일 날이었네요. 6월 중에 한때 2812선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얼마만이냐면 무려 2022년 2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거의 한 2년 3,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800선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1등 공신은 외국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6월 한 달 동안 내내 4주 연속으로 순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보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좀 지수 관점에서는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6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74,000원 이하에서 81,000까지 다시 80,000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6월 한 달 동안 19만 원대에서 23만 원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전반적인 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보시면 한때 이 6월 880선까지 올랐던 게 840선으로 하락을 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오히려 이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2차전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또 셋업체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의 캐즘 현상, 그리고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종의 어려운 시절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6월 들어서는 다시 이 주식시장 모두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가장 큰 모멘텀은 이 금리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보시면은 미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조금 올라서 그렇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 한국 금리 할 것 없이 모두 20에서 3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사실상 25bp의 한 차례의 정책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트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올랐는데 요건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5월 말에 한 4.6 넘어갔던 금리가 한때 4.2까지 하락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고점 대비로 한 40bp 정도의 금리 하락세가 있었고요. 국내 금리 하락폭은 더욱 가팔랐습니다. 미국채 10년 금리는 지난주 금요일 좀 반등했지만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국고채 10년 금리가 3.26%가 내려왔고요. 역시 5월 말에 우리 금리가 3.58 정도 됐었으니까 25p 이상의 금리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 달에 다시 그 한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컸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물가지표가 5월달 물가지표가 6월 중순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사실상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 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서 이 정도면 역시 올해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6월달 시장 환경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존의 AI 반도체 중심의 호조가 이어졌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쫓아가는 이런 조금 긍정적인 선순환을 보였다라고 6월달은 긍정적으로 좀 자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월달 시장에 대한 리뷰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이후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거슬린다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유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유가는 강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유가가 81불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저는 이 찝찝함, 거슬리는 마음을 다 이렇게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주 미국채 10년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낮은 수준 유지하다가 금요일날 금리가 휙 올랐는데 재밌는 것은 그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물가지표가 잠깐만요. 너무 많이 열어놔가지고 지금 요걸 봐야겠구나. 미국의 코어 PC 물가지수 전년도 월비로 2.6 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미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이 코어 PC는 목표 수준인 2%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렇게 중요한 코어 PC 물가의 하락에는 그냥 그러려니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발표됐던 5월 CPI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응을 끝낸 것 같고요. 반면에 시카고 그 PMI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원래 35.4였고 예측이 39.7이었는데 47.4가 나왔어요. 물론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눈여겨볼 지표이긴 하지만 사실 시카고 PMI 지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봤던 지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제조업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ISM 제조업 지표인데 지금 7월 1일 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표의 선행적인 성격으로 시카고 PMI가
잘 나온 거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는 좀 되는데, 평소에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던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찝찝하고, 거기다가 유가가 여전히 80불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근데 아직은 물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미 좀 얘기를 하면서 이 6월달 유가가 이렇게 72불에서 81불대까지 거의 10불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끝나게 되면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 CPI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 얘기는 즉슨 지금 6월에 발표된 미국의 5월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6월 달에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7월 달에는 또다시 우려감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저는 지난주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약간 이게 예상치 못했던 건데,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께에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쩌면 사실 미국채 10년 금리의 금요일 상승이 이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의심도 듭니다. 언론에서는 그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일단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토론 결과 바이든가 폭망을 해버렸죠. 지금 그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토론 폭망에 친 바이든 언론도 등 돌렸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후보직을 내려놔라. 이런 지금 언론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81세의 고령만 부각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훨씬 활기차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늙고 노쇠하고 말도 더듬고, 과연 저 할아버지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단순히 미국 하나만이 아닌 전 세계의 국가의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의 대선 전국이 11월인데 사실상 지금 승부가 난 것 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거는 이미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선거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바이든을 후보로 내세워서는 이거는 패배가 확실하니까 빨리 다른 후보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이 11월이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새로운 후보로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저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하는 게 상당히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좀 싫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 가능성이 커졌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11월까지는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3분기까지는 어쨌든 미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즐기자.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즐겨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좀 4분기는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11월에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이미 이제 7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토론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 미국의 대선 전국을 자산시장에 앞당기는 결과로 가져왔다라고 저는 일단은 좀 기존의 생각과는 좀 크게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서둘러 저도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은데 이 인간이 다시 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면서 막 자료를 찾아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제가 이제 급하게 찾아보느라 많이 찾지 못했는데,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지난 4월 달에 비교적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경제정책 변화 및 영향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여러분들 가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면 이제 이런 PDF가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 2.0,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국내 경제 및 산업 영향을 보니까
일단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 그래서 전 세계의 자국 우선주의를 다시 심화시킬 거고 다시 관세를 높게 올릴 거다.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는 뭐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에 이제 국내에 취약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이 더 커지겠죠. 탈중국화가 좀 커질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때리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조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쪽, 화학 쪽, 이런 쪽이 최근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긍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면 우리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이 반대의 악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도 나오는 게 미국이 이제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민을 제한할 거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이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고용시장도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늘어난 이민이 또 미국의 소비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를 좋게 끌고 가는 효과도 있었는데 이제 그 영향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미국의 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지난주에 1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거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트럼프는 분명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 그 다음에 관세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세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할 건데,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압박을 가할 거라는 측면에서는 채권시장에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장기금리에는 더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뭐 한두 번에 그치고 오히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가 올라오면서 다시 또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좀 이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다라는 것들은 일단 자산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2차전지 업종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IRA 후퇴시킬 거고 석유화학이나 원자력 이런 그 전통 에너지 사업에는 좋을 거고 전기차,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쪽에는 안 좋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방위산업 쪽. 지금 당장 뭐 우크라이나의 그 지원 끊는다고 하고 나토의 방위금 부담 안 되는 애들은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방위산업이 어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산업 쪽은 더 이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 방위산업이 긍정적인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방위산업 업황 입장에서는 더욱더 모멘텀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들이 생각되다 보니까 국내 산업별로는 이제 차별적인 영향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BK 기업은행 연구소에서는 산업별로 봤었을 때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은 안 좋다. 보호무역이라던가 뭐 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내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관세가 높아질 거니까 우리한테도 부정적일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2차전지는 그냥 보합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보합 아닌 것 같은데 위험 요인이 좀 많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냐인데 이거 우리나라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방사는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뭐 확실한 거는 방산 쪽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방산 쪽 모멘텀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제 4월 달에 그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상황들이 조금 업데이트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토론 결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대선 전국이 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9월달 금리 인하를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삼으면서 3분기 동안에도 계속 주식시장을 고고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조금 불안감이 커진 게 맞고요. 지난주부터 유가가 올라오면서 가뜩이나 좀 찝찝했는데 미국채 10년 금리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시카고 PMI 지표에 반응해서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게 저는 조금 약간 이거 찝찝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기본적인 7월 달부터의 시황과는 기존에는 올해 3, 4분기까지도 계속 주식시장을 좀 좋게 보고 좀 즐기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쩌면 파티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7월 달까지는 저는 좀 지켜보고 여차하면 9월 달 금리 인하하기 전에라도 조금 이제는 위험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시황관이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변수는 유가를 계속 지켜볼 거고요. 왜냐하면 유가의 상승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러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다시 지금 뭔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금리의 불안감이 혹시나 이 트럼프의 집권에 대한 장기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러면서 1370원대, 얘도 지금 보시면 추세가 좀 불안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저는 원래 미국이 9월,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하고 한국은행이 뭐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니까 8월께는 한 달 정도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도 갸우뚱해요. 과연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선두주자인 그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조금 6월 이후에는 지금 약간 고점을 찍고 조금 뭔가 탄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하여튼 이래저래 이거저거 볼수록 마음이 편치 않다. 저는 지금 포트상에서 주식하고 채권 비중 가장 맥스로 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 달까지는 조금 지켜보겠지만 조금씩 도망갈 생각은 하겠다. 더 늘리진 않고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이면서 약간 올해 벌어놓은 차익을 어느 정도 지키는 시점을 고민하겠다. 이게 이제 제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전월 포트 성과를 보시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간 수익률은 한 2.78 정도 기록을 했고, YTD로는 현재 5.88 정도. 그래서 제 연간 목표 수익률이 7%니까 거의 뭐 6월 반기 동안 5.88이면 뭐 속도로는 이제 초과 달성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니까 조금 저는 이제 불안하다는 거고요. 지금 섹터별로 봤었을 때는 뭐 유가 쪽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국채가 괜찮았죠. 전체적으로 채권 괜찮았고, 반도체, 뭐 헬스케어, 화장품, 그 다음에 게임 산업, 뭐 미국 테크 탑10, 반도체,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방산, 뭐 이런 쪽이 괜찮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안 좋았던 거는
원자재 중에서 보게 되면 원유 말고는 별로 안 좋았고, 최근에 또 구리가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츠 좀 계속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여행 레저, 2차전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I 로봇, 여기는 조금 너무 고가에 들어간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정도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고요. 이제 제포트는 그랬고, 그 월간으로 전체 시장을 봤었을 때는 조선해운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방산, K푸드, 바이오액티브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호조를 보였고, 부진했던 거는 역시 중국과 친환경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거의 이제 그냥 지켜보자는 수준이어서 크게 포트에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걸지가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7월 한 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 근데 현금 비중은 조금 높일 건 게, 제가 매달 DC형에서 자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간으로 분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DC형 계좌로 입금되는 게 연에 한 번 입금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월에 입금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모든 분들도 다 월간으로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DC형 계좌를 하더라도 연 입금도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DC형 계좌시면 월간 입금이신지 연간 입금이신지 한번 저희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달 보면은 배당금, 제가 분배금 떨어지는 게 있고, 이제 배당 관련된 뭐 리츠라던가 채권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월에 DC형 계좌에 돈 들어오는 게 있는데, 7월은 재투자 안 하겠다. 그냥 그 현금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쪽 비중이 조금은 줄겠죠. 전체적으로는 종목에서 편출입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뭐 세부 섹터도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사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고민 중인 거는, 제가 조금 섹터 중에서 놓쳤던 섹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식품. 요즘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주 난리던데, 그거를 못 가져간 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 조선해운,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가 연초에 좀 일찍 팔았습니다. 작년 내내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안 가길래, 이거 반도체는, 자동차는 또 한참 피크아웃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면은 뭐 미래가 없지 않나 팔았는데, 자동차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플러스 이제 계속 실적 좋게 나오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좀 별로이다 보니 하이브리드 쪽에서 계속 수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반도체와 함께 투톱의 수출 호조인데 좀 아쉽고요. 반면에 이제 방산이랑 바이오액티브는 그래도 가져갔는데, 방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좀 입맛 다시고 있는, 저한테는 신포도 같은, 그래서 혹시나 K푸드나 조선해운이나 자동차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조금 섹터 리밸런싱 할 때 요 종목들 좀 비중을 높이는 걸 생각해 보고 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일단은 7월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7월 달은 제가 좀 지켜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트 전략까지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관련된 내용을 드렸고요. 6월 달은 금리나 기대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좋았지만 7월 달부터는 유가가 올라온 부분이 다시 좀 부담스럽고, 특히나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결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9월달 금리인하를 앞두고는 계속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기존 생각보다는 좀 앞당겨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